우리 사회에서 노인하면 혐오의 대상으로 젊은 세대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연장자를 찾아갑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인공호흡기하고 산소호흡기하고는 다릅니다. 인공호흡기는 기도삽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막 잡아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손발을 다 묶어놔요.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주사약을 투약하게 되는 거죠.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미래 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웰다잉 그리고 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하면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간에 굉장히 차이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연장자를 찾아갑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삶에 많은 경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지혜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서 여쭤보게 된다는 것이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시대에 행복한 사회는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젊은이들의 시각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부터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65세 이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은 노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노인연금, 노령연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65세가 정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나이도 이제 변화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65세라고 해서 나는 노인이 아닌데 그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아직은 나는 건강하다. 사실 이때가 황금기인 거죠. 그동안에 못했던 거, 공부나 또 여행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시기이고요. 이제 75세가 되면, 물론 75세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75세라도 아주 건강한 분도 있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70대 후반이 되면 노쇠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었어도 건강하신 분은 내 스스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드셨다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 또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미 요양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초반 그리고 70대 후반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돌보지 못할 때가 된다면 어디에서 살기 원하시나요? 요양원에 가기 원하시나요? 혹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래된 내 집, 익숙한 내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좀 수리를 하셔야 돼요. 70대 후반, 80대, 90대를 대비해서 살기 편안한 시설로, 안전한 시설로 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수리를 도와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던가 안방에서부터 화장실 이렇게 가는 길, 복도라든가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넘어지면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골절,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바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현관을 나가고 또 아파트를 드나들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이렇게 수리를 해 두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70대 후반, 80대 이상이 되면 키가 이제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싱크대
높을 수가 있어요. 싱크대도 좀 낮춰서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요양원에 가겠다, 실버센터에 가겠다 그러면 정말 인간적이고 가치관과 맞는 곳을 젊었을 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죠. 기본 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1단계부터 8단계로 있는데요. 65세부터는 이제는 노년기인데요. 그 노년기를 다른 말로 성숙기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행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 이제 60세 이후에는 나 자신을 좀 찾는 시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뤄두었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에 필요한 또 기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요. 삶의 그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헬퍼스 하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타나는 도파민이라던가 행복에 대한 물질, 호르몬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노년에 특별히 해야 될 일들 중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원봉사를 보다 힘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요. 사전 치매 의향서라고 있습니다.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고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기도 하는데 일부 보면 자녀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 혹은 가족은요. 그의 삶이 아주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내가 제대로 배변 같은 것도 못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중증 치매 환자가 됐을 때 부모님을 그렇게 요양원에 보내자니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가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해둘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이든지 작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을 내가 마련해 두었다면 이런 비용으로 써라. 그런 것도 작성해 둔다면 좋겠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임종기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것도 건강할 때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체는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20대까지, 20대 보통은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성장을 하고요. 20대 중반 후반부터는 서서히 쇠퇴기가 옵니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전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신체가 쇠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거나 식생활을 개선하신다거나 또 마음 건강도 신체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이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젊었을 때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를 대변하는 것이 됐죠. 그렇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성숙된 존재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요. 내면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갖고 갈 때 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쓸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건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내면적으로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익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내면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향기로 풍겨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배웠을 때 어떤 분은 비록 외모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거동은 불편해 보이시지만 인상이나 그분의 행동에서 풍겨 나오는 모습들을, 태도를 보면 굉장히 품격 있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만 알아달라고 하고 고집부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더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내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미리 숙고하시면서 내면의 품격을 키워가는데 시간을 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때 인생 전반기에는 사실은 앞만 보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후반기에는 보다 나다움, 보다 본질적인 것들, 인간이라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삶의 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는 죽음 생각은 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65세 이상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사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느 때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맞이하는 죽음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웰다잉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치료적인 방법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웰다잉 교육과 그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문학치료를 활용한 까닭은 그 문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가 있다.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원형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하면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치료가 시작되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직은 회피하고 또 죽음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했을 때 이야기를 편하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던가 마지막 임종을 편하게 맞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이제는 좋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재수없게 무슨 죽음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피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립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죽음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웰빙을 넘어 웰다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던가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편하게 맞지 못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이미 제가 15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재수없게 무슨 죽음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피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스스로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곧 웰다잉, 좋은 죽음이란 나다운 삶을 살고 나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존엄한 생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도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소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노인이 될수록 두려운 죽음 가운데 하나는 매스컴 보도를 보면 고독사,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다가 정말 냄새 때문에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립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는 있어요. 30대도 40대도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혼자 살 수는 있지만 사회적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게 가족과 단절돼서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웃이나 혹은 복지관, 지자체, 복지센터 이런 곳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고독사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죽음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포기하는 곧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 1위고요. 특히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 삼고라고 한다면 질병, 빈곤, 그리고 고독.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하나 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무위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쭤보고 또 논문을 써봐도요.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어떨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첫 번째가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나 죽으면 어떻겠지. 또 두 번째는요. 외로울 때.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살게 될 경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밤에 잠들면서 오늘 밤 내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혹시 깨어나지 못해서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나 발견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죽음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도처에 사실 죽음은 널려 있잖아요.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끝인가? 종교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죠. 또한 철학이 있으신 분들, 나만의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만의 죽음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엄한 죽음이란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답게 존엄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는 SK 최종현 회장님도 연명의료를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지만 안 하셨고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연명의료를 안 하시고 여기 선정하셨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연명의료를 안 하시고 선정하신 이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찾아가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임종을 얼마 앞둔 분도 계셨는데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이셨어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굳이 이것을 왜 작성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심장이 멎으려고 하면 다시 또 살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고 싶으시대요.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셨고 아드님 두 분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고요. 옆에 계신 두 아드님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이기도 합니다. 안락사도 존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존엄한 죽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의 임종기 때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미리 내가 건강할 때에 이렇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둔다든가 이런 것도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임종기에 한해서입니다. 임종기라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의사 한 명하고 이 질환에 관련된 전문의, 또 다른 전문의 한 명, 그러니까 총 의사 2명이 이분은 임종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멎으려고 한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낀다던가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임종기에 이른 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인공호흡기 착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수분 공급이라던가 영양 공급 그리고 배변 도와주는 거, 통증 완화 등 이런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웰다잉은 저는 해피엔딩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에서도요. 저는 그 주인공이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찌어찌 이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란 잘 준비하는 것이고 해피 엔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병원에만 맡기고 병원만 의지하다 보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나요? 갑자기 119에 전화해서요. 응급차가 오고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난 편안한 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분들이 57%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임종을 앞둔 분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또 그것을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선망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물론 주변에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은 에이 헛소리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곧 환자의 가족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승사자가 보인다고도 하세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다 막 두려워가지고 막 눈 감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안 자려고 버티는 분들도 계시대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죽음을 아직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거나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죠.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또 임종을 앞둔 환자라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교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도 또 준비하시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도 빌고 또 내가 용서해줘야 될 어떤 뭐 사건이나 원한이나 문제가 있다면 용서도 해주고 이러면서 마음의 짐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편안하게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나이 먹을수록 또 죽음이 다가올수록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살면 살수록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오직 사는 것, 육체의 소용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더 초월적인 존재로서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보다 좀 높은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하면 병원을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이 남지 않도록. 그렇지만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에 못 가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세요. 오히려 너무 병원에만 맡기고 병원만 의지하다 보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서 편히 모시세요 라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도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나요? 갑자기 119에 전화해서요. 응급차가 오고요. 다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요. 가면서부터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다시 살아나시면 다행이지만 이미 임종기에 이른 분이기 때문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제 연명의료가 시작되는 거죠. 연명의료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공호흡기 한번 착용하면요. 다시 떼기는 어렵습니다. 인공호흡기 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떼자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자고 하고 누구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자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공호흡기하고 산소호흡기하고는 다릅니다. 인공호흡기는 기도삽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막 잡아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손발을 다 묶어놔요.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주사약을 투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임종이 다가왔을 때 비몽사몽, 의식 없이 가족들과 말 한마디 없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요. 중환자실의 입원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중환자실에서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의료비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고요. 가장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나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싫다. 난 편안한 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분들이 57%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편안하게 내 집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임종을 하게 해다오 라고 의사표시를 미리 정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할수록 강의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두려우면요, 그것을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회피합니다. 정말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강의를 듣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수록 죽음과 친해진다고 할까요? 친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만의 죽음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답과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나만의 죽음관을 만드는 거. 그렇다면 내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고요. 좀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책에서도 밝혀놓기는 했는데요. 먼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나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데스 클리닝이라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쌓여진 물건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다 보니 옷도 많고요. 또 한 장소에서 한 집에서 오래 살게 되면 살림 도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또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나눠주고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다던가 이러면서 나의 어느 정도의 삶을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50대 이후에도 60대, 70대에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내가 살던 거 정리정돈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너무나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언장 작성입니다. 그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작성하는 거지. 그럴까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면요. 첫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물건 혹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할 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내가 질병 진단을 받았다, 수술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이미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임종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대부분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제 우리 인생이 90세, 100세라고 한다면 60세부터 90세, 100세까지 기간이 30년에서 40년이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이 그냥 짜투리 인생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인생인가요?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결정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기간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잘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30대의 버킷리스트, 20대의 버킷리스트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애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썼던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나의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숙고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웰다잉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웰다잉은 해피엔딩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웰다잉은 잘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또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노년에도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시면서 창조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70대에도 나 이제 그냥 편하게 살을래 이러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70대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제 주변에 70대에 공방을 여신 분이 계세요. 글씨를 쓴다던가 이런 걸 액자로 만들고 액자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방을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출근을 하셔서 하루 종일 5시까지 작업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창조적인 활동도 하시고요. 돈벌이도 되고요. 그것이 뭐 생활비로 되지 않아도 얼마간의 수입이 있으니까 또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손주들에게도 용돈도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창조적인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존경하는 이성락 가천대 명예총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70대에 의사이신데도 불구하고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막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요. 미술관에서 도슨트 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노년의 삶을 이제는 끝난 인생이다. 나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놀아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면서 사회에 봉사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여쭤보면 이제 지금 가도 난 후회 없다 그러세요. 웰다잉의 삶은 잘 사는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